안녕하세요. 156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토지거래 그 허가 대상까지 배우셨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 거기 일단 초점을 맞춰서. 일단 그 156페이지 그 네모난 2번 보시면은 무허가 계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죠.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유동적 무효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이제 보통 허가랑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사법상 거래기를 무효로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사법상 거래기를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허가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 입장은 잘 안 나옵니다만 판례는 그 성격을 인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허가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동그라미 2번처럼 사법상 형사적으로 처벌도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모난 3번의 허가 기준을 한번 봐주세요. 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지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3번의 시장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크게는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가로 1번 기준이 토지 이용 목적의 실수요성이다. 그래서 그 토지를 취득해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실수요가 있다라고 봐요. 실수요. 지금 투기를 통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면 못 받고 실수요가 있으면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다. 그래서 실수요 기준에서 쭉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숫자 몇 가지가 좀 있을 뿐이고요. 자, 우리 과거에 하신 분들 여기 나오는 숫자 중에서 한번 조금 물어볼까요? 어떤 토지가 있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 갖고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수용된 때로부터 몇 년 내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었나요? 3년. 좋아요. 3년. 3년. 자, 보통 우리가 농경지라면은 뭐 농업용, 축산업, 임업용, 어업용 그리고 생업에 필요한 토지라면은 실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 실제 수요가 있다고 보잖아. 아직 안 물어봤어. 자, 우리 특광시군 내에 있는 거 당연히 되고요. 저 주소지로부터 반경 몇 킬로까지? 이제 답하면 돼. 30이죠? 아까 80km 하려고 그랬지? 그건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반경 30km까지 가능한데 대체 토지를 농지로 취득할 때 대체 농지만 80km까지 늘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빨리 물어본 게 틀리는 대답 막으려고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숫자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실수요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한다.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라는 거잖아.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거주용 주택용지, 비거주용 별장이 아니고요.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 당연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 두 번째.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서 시장 등이 확인한 시설 설치에 이용하고자 한다. 자, 이게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실수요죠. 자, 우리 반가로 3번이 이제 각종 생업용 토지가 나옵니다. 자,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자가 해당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텐데 동그라미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에 농업인 등, 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광시군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얘기입니다. 조금 길게 돼 있지만 그래서 보통 농경지 등을 취득할 때 본인이 거주하는 특광시군, 같은 특광시군 내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1번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은 기존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같은 특광시군 내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소지가 여기 있을 때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반경 30km 정도까지면은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다. 거리 제한이죠. 30km. 그런데 다음 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대체 농지에 대한 80km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만 대체 토지 중에서 농지만 따로 떼는 건데 뭐 3년이라든지 가액 기준 이런 건 다 일반 대도랑 똑같아요. 단지 80km 제한만 따로 있을 뿐이에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가 그 밑에 기역, 니은 번이죠. 농지 등을 수용당한 자거나 임차인으로서 이제 보상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거나 수용된 때로부터 공익으로 해서 협의양도 수용된 때로부터 3년 똑같습니다. 3년 내 그 협의양도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요거는 축산업, 임업, 어업용은 아니에요. 농업용만 해당돼요. 여기서는 농지만, 대체 농지만. 이 농지를 대체해서 취득할 때는 그거가 저는 주수토의 거리가 80km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대체 농지에 대한 혜택으로서 공유를 해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80km까지 늘려주는 건 혜택인데, 요거는 대체 토지 중에서도 농지만 해당된다는 거죠. 농지만.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때 그 아래줄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종전의 토지 가액 이하여야 된다. 이것도 모든 대토에 있어서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1억짜리 토지가 수용이 됐다라면은 대토로서 취득을 하면서 그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짜리 토지가 수용됐는데 3억짜리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1억 이하여야 되지. 종전의 가액 이하.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살짝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존의 1, 2번은 기존 농업인 등을 전제로 했어요. 그럼 1,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면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쓰는 겁니다. 비농업인들이라면 거주지나 거주기한 등 국토교통부령이 규칙이잖아요.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진 자라서 규칙이기 때문에 이제 출제 빈도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데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넘겨보시면 규칙의 내용이 나와 박스에. 그런데 1번이든 2번이든 공통된 특징이요. 신출내기는 안 된다. 6월 거주 요건을 채워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한 중간쯤에 보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죠.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곳에 6월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주민등록도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6월 이상. 그냥 그 상식선에서 보시고. 자, 나머지 기준이 이제 방가로 4번에. 공토법 그 밖의 법률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 자, 우리 공토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공익사업이라고 했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니까 당연히 실수요가 있지. 투기 아니죠.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면 돼요. 5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서 필요하고 지역 등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것도 아니면 그 하려는 자가 이용하려고 한다. 줄이면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용이 됩니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투기 아니죠. 6번. 6번은 이제 기존 그 사업을 하던 자가 이제 사업 확장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6번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지정 당시에 그 구역에 속한 특광시군 또는 뭐 인접한 특광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인접한 특광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한다. 사업을 확대하려고, 아니면은 그 사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학계론으로 따지면 보안제 같은 거, 어느 사업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 보안제 산업 같은 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역시 실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7번은 뭐 일상생활과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이제 따로 정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다시 나옵니다. 기억, 니은, 뒷법, 기억번이. 요게 일반 대토를 얘기해요. 일반 대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억번에 농지 외의 토지를, 농지만 아까 따로 떼냈고요.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때로부터 역시 3년 똑같고 3년 내 대체되는 토지, 대토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액 기준 똑같습니다.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이 종전의 토지 가액 이하여야 된다. 80km 제한만 없을 뿐이죠. 그 농지와의 차이죠. 그다음 니은번에 관계법령에서 개발 이용해가 제한 금지된 토지로서 법령에 의해서 개발 못하게, 이용 못하게 해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개발을 못하니까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겠다. 그 현상 그대로 보존하겠다. 이 정도는 투기 목적 아니죠? 또 디귿번에 자, 임대사업자 등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그 건축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한다. 뭐 임대사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용 주택과 그 딸린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그 실수요성 기준인데요. 그 실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2번, 3번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와요. 양가로 2번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용 목적이 이용 목적이 아까 봤던 그 목적이 다음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하라. 1번 도시 군 계획이나 그 밖의 토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 자, 아무리 이용 목적이 실수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곳에 토지용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계획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태계 보존이나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실수요성 있는 어떤 사업이 아까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주변에 주민의 심각한 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오염을 잔뜩 가져오는 사업이라면 해가 되니까 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변의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적합성 기준도 있어요.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하라. 아까 보셨던 목적이 적정한 면적이랑 적정해야 된다는 거. 면적이랑 적정해야 됩니다. 이 기준에도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라고 지금 이용 목적을 적어놨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주택 짓는 거에 적합한 면적이 아니고 10,000제곱미터를 취득하겠다. 자기가 뭐라고 많이 나가지고서 주택. 그러면 이제 허가, 이제 투기라고 봐서 허가 안 나옵니다. 이게 면적의 적합성 기준이에요, 이게. 가격의 공정성 기준은 없어요, 지금. 우리 다 봐서 지금. 가격의 공정성. 뭐, 투기랑 관련돼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투기로 본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이렇게 없다라고 따로 책에 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얼른 여기다 적어놔야지. 뭘 그래 바라보고 말이나. 거기다가 가격의 공정성 기준 X 이렇게 해두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가격의 공정성 기준 X. 다 그냥 머리에 기억하고 말라 그랬어요? 있을 것 같지만 없잖아. 공정성 기준은 가격 공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수요가 있다라면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투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실수요만 있다라면. 자, 이제 허가 기준을 보셨잖아. 허가 기준을 보셨으면은 네모나 4번이 이제 허가 절차입니다. 이건 제가 1, 2월에 이제 안 하고 지금 추가하는 거죠. 허가 절차. 자, 요 그림으로 잘 정리하시면 돼. 이쪽에다 적을까, 일단? 네, 요 그림으로. 오늘 아주 쏟았어요? 그래서 저 음료수 같은 게 책상에 놓게 되면 저렇게 저런 현상이 생겨, 그냥 마셔버려야 돼. 특히 커피 같은 거. 봄이 되니까 나른하네요, 아주 몸이. 자, 나머지 분들 집중하시고. 자, 일단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받았다라면은 허가권자는 뭐 커피 하네. 그렇게 뭐 주변에서 신경을 써요. 그냥 혼자서 하면 돼요. 혼자서. 자,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라면은 허가권자는 일반적 절차로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허가나 불허가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일정 기간이 우리 법에서 직접 안 적어놓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맡겨놨어요. 그쪽 법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쪽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기간 내에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 발급까지,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까지 처리 기간 내에 하는 게 일반적 절차예요. 그런데 요 일반적 절차의 중간에 선매 제도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선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위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선자, 매수할 매자. 먼저 사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기 전에 먼저 사겠다. 그러니까 허가나 불허가 처분 전에 나오는 절차라고 이게. 그래서 아무 토지는 아니고 이제 뭐 공익사업용 토지라든지 두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매를 요청하게 되면 요게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이 절차가 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선매라는 게 이제 공공용지 확보책이에요. 공공용지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선매 제도가 있는 건데 만약에 선매 요청이 있게 되면은 별도의 선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신청한 자는 궁금해하잖아. 신청한 자에게 이 기간 내에 알려줘야 돼요. 요게 있으면 알려주고 요게 없으면 이 절차를 처리기간 내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처리기간이 다 끝나가도록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요것도 없어요. 요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허가받은 효과가 생길까요? 불허가받은 효과가 생길까요? 허가, 불허가, 어느 거? 허가받은 효과가 생긴다.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안 했다는 것은 허가권자가 잘못했잖아. 그럼 허가권자 불이익으로 돌려야지. 신청한 사람은 아무 잘못 없잖아. 허가권자가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신청한 자에게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불허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 선매가 진행되면은 그 선매 요청이 있게 되면은 시장구수구청장은 공공단체 이상 중에서 선매할 자를 지정을 해주고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는 거 대부분 1월짜리가 많아. 1월짜리가. 이것도 똑같이 선매 지정할 때 똑같은 거 신청서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 선매할 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1월 내에서 지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월 내에서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은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숫자고요. 최대 한도로 해서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완료하라. 선매는 협의예요. 협의 1차입니다. 협의 안 되면 소용없어요. 1월 내에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라. 영이 정하기를 지정된 때로부터 15일 내에 선매 조건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협의를 시작을 하되 늦어도 지정된 때로부터 30일 내, 다 1월 내에서 지금 정하고 있잖아. 30일 내 구체적인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하라. 이것이 1월 내에서 영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개월 내에 끝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나가도록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절차는 그냥 끝난 겁니다. 협의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협의가 안 돼서 끝났다. 그러면 지체 없이 무슨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이 절차를 진행하면 돼. 아까 선매로 인해서 이게 중단됐거든요. 그럼 선매가 없어졌어.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가 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 협의 안 해줬다고 그 민간인 괘씸하다 그래서 수용한다라든지 불허가 처분한다라든지 다 틀려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이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돼. 그리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둘 다 이의 신청 가능해요. 그 이의 신청은 항상 처분한 사람에게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처분 받은 때로부터 역시 1월 내에 처분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하면 돼요.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둘 다 가능하지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특히 매수 청구가 하나 더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까지 가능한 거예요. 매수 청구는 허가 처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자, 우리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허가를 받았다면 원래 팔려고 했던 사람에게 팔 수 있죠? 지금 매수 청구는 내 땅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려고 했지만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팔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매수 청구예요.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중에 하나죠. 매수 청구. 역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월 내 불허가 처분한 시장허수구청장에게 제기하면은 매수 청구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매수 청구인데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자, 지금 팔 수 있는 길을 불허가 처분받은 적에 열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야. 그런데 가격이 문제라고, 가격이. 자, 매수 청구할 때 가격이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 만족해요, 안 만족해? 이렇게 하고 갖다 쫓겨나, 그냥 집에서. 불만족 정도가 아니고 쫓겨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공시지가가 보통 시가의 한 70, 80% 선이다라고 배우셨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달라요. 가격이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가 유지되고 있고 가격 떨어지면 해제해야 되잖아. 에? 거기다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책정하지 않습니까? 시가의 50%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이런 제도.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매수하지만 혹시 본인이 받고자 하는 신청서 기재 가격이 혹시 요거보다 낮을까 봐 낮은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으로 한다 그럽니다. 응? 얌체 규정이지? 이렇게 보호준이 봐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 일단. 그런데 여기 선매 가격과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가격은 항상 정확히 구별해 두셔야 돼. 우리 선매할 때 협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협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가격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가격은 정해놨어요. 다른 걸 협의하라는 거예요. 가격이 뭐냐? 감정 가격이야. 이 두 가격을 비교하셔야 돼. 자, 감정가는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낮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걸 반영하니까. 그런데 예전엔 초기에는 둘 다 공시지가였다고. 그럼 이거 누가 여기 매수 청구를 하겠습니까? 실상을 아는 사람은. 누가 여기 협의에 응해 주겠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협의하면 바본데. 둘 다 이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둘 다 이용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지. 이거는 공공용지 확보책인데. 이거는 뭐 신청 안 해서 신청 안 하게 되면은 돈 안 나가고 신청해주면 싸게 사니까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공지 확보책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본인들이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낮게 개정을 한 거예요. 감정가로 나중에. 그래서 매수 청구 구문에 대한 보호 조치에서 열악하다. 공시지가. 공공지 확보책인 선매는 조금 나은 감정가 구별해 주시고 역시 여기서도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거로 한다라는 얌체 규정은 다 붙어 있고. 요게 절차를 이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이죠? 자, 내용 봅시다, 그러면. 자, 4번에 양가로 1번 허가 신청. 자, 허가권자는 뭐 시장허수구청장 앞에서 했었고, 신청서는 공동으로 시장허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되겠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자, 시장허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 자, 처리기간 내죠. 처리기간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아까 처리기간 내 허가 있으면 허가증 발급까지, 불허가 있으면은 왜 불허가 있는지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까지 처리기간 내 해야 돼요.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만약에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판가로 2번 보세요. 처리기간 내 허가증 교부,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선매 협의절의 통지 없다. 셋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해당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즉시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있는 것으로 본 거. 허가권자 잘못이니까 허가. 이 경우 시장허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 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됐으니까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선매 절차에서 선매 의의는 아까 했던 거냐 대충 뭐 공공지 확보책이다 읽어보실 분 읽어보시면 되고, 반가로 2번 보시면 선매 협의 대상 토지가 나옵니다. 아무 토지나 선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땅만 그 대상이 되는 건데요. 바로 기억니은번 보세요. 이 두 땅에 대해서만 선매 대상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아니면 니은번에 토지거래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땅에 대해서. 이건 조금 안 좋게 보는 땅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했으면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용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지금 신청 들어온 경우죠. 이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선매를 이 대상에 해당해서 선매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땅보다 불리한 거 이거. 이 별도의 이 절차 2개월이 또 들어가잖아.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공익사업용 토지가 주 타켓이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땅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제재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용 안 할 것 같으면은 공공용지로 내라. 이렇게 두 땅만, 다른 땅은 안 돼. 그리고 반가로 3번의 선매자 지정을 보시면, 자, 시장허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 아래 공공단체까지, 국가에서부터 공공단체 이상 공공단체 중에서 그 매수를 원할 때, 공공용지 확보책이니까 공공기관이 매수를 원할 때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자, 협의 절차 보세요. 4번의 동그라미 보면 선매자 지정. 시장허수구청장은 선매협의 대상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월이죠. 허가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게 선매자 지정이야. 또 그 아래 보시면은 선매자는 지정됐다. 지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끝내라. 선매 협의를 끝내라. 1월 내에서 영이 정하기를 기억, 니은번이 0의 내용입니다. 기억번은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을 해서 15일 내에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협의를 하라. 당사자에게 조건을 통지해서 협의하라. 조건 통지 기한이 15일. 다시 그 아래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의 조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 조서 제출 기한은 다시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선매 가격 많이 나왔던 거예요. 선매 가격. 자, 우리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그 아래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 잘 체크를 해두시고 매수 청구보다는 조금 나은 가격이라는 거지 이게. 선매할 때 감정가격. 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보다 낮은 경우만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여튼 낮을 때는 낮을 때만 그래요. 자, 방가로 6번의 시장허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는 지체 없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 절차 끝났으니까 바로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라. 일반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허가 했다, 저 협의를 안 해줬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만 된다. 틀린 얘기라는 거. 수용할 수 있다. 틀린 얘기입니다. 수용도 근거가 있어야만 수용해요. 바로 일반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자, 이게 선매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 양가로 1번에 이의신청입니다. 자, 허가 신청에 대한 시장구청장의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이니까 허가나 불허가 처분이 다 들어가지, 여기에. 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은 처분을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1월 내에 시장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입니다. 그 아래 매수 청구 보세요. 방가리 2번의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이건 불허가 처분. 허가 처분이라는 틀리죠, 이거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역시 1월 내에 시장허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허수구청장은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공공단체 이상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한 다음에 그자로 하여금 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예요. 자, 공시지가를 잘 체크를 해두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법에 나오는 매수 청구는 다 청구권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마치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매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매수 의무 있다고 해석 안 합니다. 우리는 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말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 없다고 안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공법에 나오는 모든 매수 청구는 그냥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공시지가가 일단 중요한 얘기야. 공시지가. 다만 이때도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는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낮은 때만 그 가격으로. 자, 이제 절차까지 했고 네모난 5번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예요.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이용 의무 기한.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다음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쭉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아까 우리 실수요성 기준 그게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기간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용 의무 기한은 아까 실수요성 기준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다라면은 약속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목적대로 써라 하는 게 이용 의무 기간이거든요. 뭐 허가 신청할 때는 내가 그것으로 꼭 쓰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나서 허가 받아서 내 거 되자마자 싹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무한정은 아니고요. 5년 내에서 영이 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5년 내에서 영이 정하라. 그래서 영이 정하기를 세 가지가 있어요.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일단 공법도 하여튼 할 거 꽤 많은데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5년 내에서 영의정을 이용 의무기간에 따르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세 가지가 있다. 최소 이 정도는 해두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나머지는 여기다 이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항상. 이용 의무를 위해서 이사 오세요라고 하네.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이러잖아. 이사 오래. 이용 의무를 위해서. 자, 하여튼 이용 의무기간은 2, 4, 5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현상 보존용이 5년짜리예요. 아까 우리 목적의 실수성 기준 중에서 현상 보존용으로 취득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법에서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현상 보존해야 돼요. 제일 오랜 기간 동안. 개발 못하는 땅인데 짧게 해놓고서 고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합니까? 안 돼. 그래서 개발행위가 금지된 토지 현상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상 그대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라 해서 2, 4, 5 중에 5년이 현상 보존용이다. 굳이 해설상 따지면은 우리 임대사업에 필요한 토지 있죠? 그것도 여기 들어갔죠. 이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실효성 기준에 들어가고 나서 0에서 정하는 이 기준 중에 아직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0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 그래서 기타라고 이제 돼 있지만 제가 거기도 뭐 참고로 주의할 것을 해놓긴 해놨어요. 임대사업에 딸린 토지다. 그거라면 여기에 들어가긴 들어가. 그런데 그건 해석상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걸로 해도 사실 충분하죠. 그런데 혹시 뭐 더 걱정스럽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용 토지도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 기타로서. 그런데 이제 현상보존용이 대표적으로 5년에 요거만 해놔도 충분하죠. 뭐. 자, 그리고 나머지 기준 중에서 사업용 토지. 아까 그 목적 중에서 사업자 들어가는 거 다 4년이라고 보시면 돼. 사업에 들어가는 거 같은 사자죠? 그렇게 기억하셔갖고. 사업용이라 이제 그거야. 아까 토지를 수용상하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라든지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것도 사업자 들어가 있잖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필요하다. 각종 사업자 들어가는 거 4년이다. 현상 보존이 가장 긴 5년이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시면 2, 4, 5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2년짜리는 이제 1, 2, 3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다. 2년간. 주민이랑 복지시설, 편익시설 지어주겠다. 2년. 생업용 토지. 2년. 대토로 취득했다. 2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2, 4, 5 중에 현상 보존용, 굳이 임대사업용 땅도 따질람 있는데 현상 보존용이 5년, 사업이 4년, 나머지 다 2년. 이러면 해결돼 그냥. 됐고요. 넘겨보셔 그러면 165쪽에 이행강제금. 이 이행강제금도 여러분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공법에 세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행강제금이 역시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용 의무기간 동안에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행정청이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이용 의무기간 동안에 이행하세요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이행명령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명령 받은 사람이 안 따라요. 안 따르면은 이걸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어떤 명령을 항상 이행하자고 항상 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돈이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특징이 반복하여 부과징수한다는 거야.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하는 게 이행강제금의 특징이고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형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형벌이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한 번 처벌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럼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니까 형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형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자, 우리 이행강제금은 특징이 취득가액 기준으로 걷어요.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0으로 정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취득가액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실제 취득한 그 가격, 실거래가로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오는 가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가격이 있어요. 공시지가는 어디? 공시지가는
어디서? 후밀이랑 보조치 열악한 저기서. 감정가는? 선매에서. 제일 비싼 가격이 취득가액은? 이행강제금에서. 뭔가 느낌이 와요? 이 둘 다 돈 내주는 거야, 행정청이. 공기관에 돈 내주는 겁니다. 그나마 이건 공무집 확보 책임가 조금 올려놨다 그랬지. 이거는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 받아가는 거야. 같은 퍼센트면 요게 많이 거둘 수 있겠네요. 다른 법의 이행제도가 달라지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래. 취득가액 기준으로 10% 내서 걷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하시고 10%에서 0의 정하기를 요것도 10% 갖춰야 되신데요. 10%, 7%, 5% 이렇게 틀을 일단 잡아두자. 10%에서 0의 정하기를 17.5다. 17.5 세 축에 하나다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어느 경우에 17.5가 되는지를 생각을 통해서 자 여러분 위반하지 않는 모습은 취득한 본인이 원래 그 목적대로 쓰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위반해서 지금 이걸 부과하잖아. 위반해서. 그럼 위반하는 모습은 자 본인이 그 목적대로 쓰는 거다. 근데 위반하는 모습은 본인이 쓰긴 쓰되 다른 목적으로 승인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다른 목적 위반이죠. 아예 본인이 쓰지 않고 남에게 이용시키는 경우가 있어. 임대. 아예 나도 남도 안 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쓰는 거 방치. 남에게 이용시키는 거 임대. 본인이 다른 목적 쓰는 거. 자, 어느 게 제일 재질이 안 좋아요? 아예 안 쓰는 게 제일 안 좋지. 지금 써야 될 것을 안 쓰는 게요. 그래서 방치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가 7이 되는 거예요. 임대가. 남에게 임대를 해서 남에게 쓰게 하는 경우 안 좋죠. 그리고 제일 작은 5%짜리가 본인이 취득한 자,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승인 없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나마 위반은 위반이지만 본인이 쓴다는 점에서 다른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17호입니다. 그리고 혹시 대표적인 세 가지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가 있다 그러면 딱 중간에 들어가. 7%짜리. 여기서 기타는 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는 남에게 돈 받고 빌려주는 게 임대죠? 공짜로 빌려준다. 사용대 한다. 그래도 남에게 이용시키는 사용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어떻게 반복하느냐. 1년에 1회씩 반복과 증서합니다. 1년에 1회씩.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이고.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행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하다 보니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갔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다 지나갔어요. 더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 못 하나요? 어때요?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갔대요. 부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거 취지가 뭡니까?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하라고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부과하다 보니까 이용 의무가 지나갔다. 그럼 상대방은 이용할 의무가 없는데 왜 이런 제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용 의무 기간 동안에만 부과하는 거예요.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면 부과해서는 안 돼. 또, 자, 드디어 이거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드디어 명령 이행을 했어요. 명령 이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한 거 징수를 할까요? 고맙다고 조금 깎아줄 수 있을까? 자, 제가 행정청이고 생각해봐요. 내가 막 부과를 했어.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중에 지금은 부과가 나오지만 나중에 내가 이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깎아준다 그러면 지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러면 감면할 수 있다? 무조건 징수해야 된다.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그래야 돼요. 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것은 즉시 중지해야 돼. 이미 이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기존에 부과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감면할 수 있다. 경감할 수 있다. 다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하겠어? 그냥 버티다가 나중에 한 다음에 깎아주세요 하면 되지. 실효성 확보가 안 돼. 그래서 자 우리 이행강제금에서는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일단 이용의무의 이행 명령이 나와. 시장의수구청장은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3월 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게 명령, 이행 명령을 얘기합니다. 양가로 3번 보세요. 이행하지 부과.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자, 시장은수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명령 이행 안 될 때잖아요.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다음에 정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영의 정하기를 1번이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체크하시고 방치한 경우에는 10% 그 아래 취득한 자가 역시 직접 이용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임대 체크하시고 이게 7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자가 시장의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잖아. 본인이 이용하되 승인받으면 상관없어요.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잖아요. 이게 5%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7, 4번 얘기죠. 기타 7. 여기서 반가로 이번에 그 취득가액이 뭐냐.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그래서 실제 거래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 횟수.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1년에 1회씩 반복 부가징수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반가로 3번. 시장은수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용 의무기간이 지났으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얘기고 반가로 4번 보시면 시장은수구청장은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을 했다. 명령을 이행했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행하자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죠. 새로운 것은 즉시 중지해야지. 당연히 거두면 안 되지. 그러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이 정도 해드립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끝났고 보칙은 지금 볼 거 아니고 국계법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인 도시개발법 들어가요. 도시개발법. 자, 우리 도시개발법은 181쪽에 나오는 얘기로서 이거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에 쓰이는 법이에요. 도시개발에 쓰이는 법, 신도시개발에 주로 쓰이는 법인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2편에서 싹 넘겨보면은 그 여백이 하나가 딱 나오고 있고 총론 전에 그 총론에 나와 있는 그 표보다도 또 제가 이 도시개발 사업 이 표를 또 잘 그려놓으라 그러면은 자꾸 옆에 거 이용해서 거기다 또 살짝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 그림대로 좀 이 여백에다가 큼지막하게 좀.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그려놓으시고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잘 해놓은 건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이 틀부터 잡으시고 이 틀은 도시개발법 끝날 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체계죠, 체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좀 기본적으로 잘 잡아두셔야 돼. 야, 거기 보지 말고 요렇게 하시라 그랬어. 요 옆에 거 보지 말고 요 식으로. 그리고 생각해봐요. 들도 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자, 우리가 조그만 일할 때도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처럼 큰 일을 한다면 당연히 먼저 계획부터 세워야지. 계획 없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하 개발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 이 안에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역은 어디쯤에 지정을 하고 시행자는 누가 되고 사업 시행기간은 얼마가 되고 시행 방식은 어떻게 인구는 얼마나 수용할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 계획이에요. 그러면 개발계획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어디를 구체적으로 개발할지 땅을 지정해야지. 그게 도시개발구역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이제 개발구역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개발에 대한 전체적 계획 세워놓고 이 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할지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 예외적 규정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주로 녹지나 비도시 지역 등에 녹지나 비도시 지역 등이라고 해서 다른 곳도 됩니다만 주로 녹지나 비도시에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게 원칙적 순서지만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구별을 해두셔야 되고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원칙은 이 순서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해야지. 그게 시행자. 자, 이 시행자도 우리 믿어주는 공공시행자와 항상 믿지 못하는 민간시행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민간시행자 중에서 이제 조합, 요거는 뭐 매번 시험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합이죠, 조합. 자, 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시행자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 못 하잖아. 시행자는 지정했으면은 빨리 사업 시행권을 따야 돼. 요거를 포함한 도심계획사업은 시행권을 따기 위해서 인가 등을 받아라. 허가 대상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실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고시를 받게 되면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도심계획 시설사업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받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행자는 요거를 통과했을 때 사업을 실시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권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어. 사업 시행권 땄어요 이제. 땄으니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 하나의 얘기 더 나와요. 앞으로 공사로 인해서 만들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지 미리 그 계획 세워놓고 공사 들어가면 효과적 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권 딴 다음에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방식에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수용, 사용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땅과 땅을 바꾸는 환지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까지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구별하시면 되지.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이 개발계획에서 정해요. 여기까지 공통적이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수용 사무실을 해왔다라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답에 나오는 계획이 공급계획이라네. 누구에게 공급할지.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실시계획 다음에 공급계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을 해주겠죠.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는 이름을 환지계획이라고 해요.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환지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고시가 잇따르면 이제 비로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제가 이건 공사 기간을 표시한 거예요. 공사가 끝났으면은 준공검사 받고 공사 완료를 여기다 안 썼어. 그냥 공사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준공검사나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조성된 환지가 있다. 그러면 이 환지를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사람에게 줘야 돼. 그게 환지를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을 해야 되겠죠. 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이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절차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인데 환지 예정지만큼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임의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요 틀을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 이 틀을. 이 틀이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이니까 개발계획이 제일 처음에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지정돼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정하는 그 구역의 위치, 명칭, 면적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라고. 구역 지정해야 시행자를 만들 수 있고 시행자가 돼야 사업시행권 따죠.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공사하는 걸 전제로 해서 누구에게 줄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사업시행권도 따기 전에 공급이나 환지계획이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 끝난 다음에 조성돼서 환지 처분하고 이게 뭐 뻔하네. 자, 요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쉽시다.